네. 이번 시간에는 2차 개정헌법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흔히 2차 개정헌법은 우리가 이제 4452 개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4452 개헌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학적 계산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0.5 이하는 버림. 그러니까 우리가 반올림할 때 0.5 이상은 버리고 0.5 이상은 올려주는, 이걸 우리가 이제 4452라고 하는데, 이 수식이 동원된 개정안이 바로 2차 개정헌법인 4452 개헌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역사와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1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고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민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때 이 자유당이 암묵적인 그리고 보이는 형태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때 당시 집권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의원 대다수가 자유당 의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이제 욕심이 마음속에 생기냐면, 대통령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돼요. 지금 2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유당 의원들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슬쩍 흘려줍니다. 나 대통령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근데 한 번 더 하려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번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해야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1954년 11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자유당 의원들의 헌법 개정이 드디어 이제 착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3번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때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제적 의원 203명 중에 찬성은 135, 반대 60, 기권 7,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 헌법을 개정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헌법이 개정돼요. 근데 203명 중에 3분의 2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찬성이 135명이었어요. 그래서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이 헌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3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부통령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문득 떠오른 게 뭐가 있냐면 반올림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밥을 먹다가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요. 근데 203이라고 하는 숫자를 3분의 2가 얼마이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135.33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학으로 따져서 반올림을 하면 0.3은 0.5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면 135.333은 반올림을 하면 이건 135예요. 근데 사람을 가지고 반올림을 할 때는 0.1이든 0.9든 무조건 1로 틉니다. 그래서 203명의 3분의 2는 136명이 맞아요. 근데 이 수학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면 135가 맞아요. 근데 이때 이 국회의장과 부통령이 무릎을 칩니다. 이거였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11월 29일 날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며칠 전에 3분의 2인 136명이 되지 않아 부결을 선포합니다. 빵빵빵 했던 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을 모아놓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가 수학식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203의 3분의 2는 135.333이고 이거를 수학식으로 반올림을 하면 135이니 우리가 그저께
부결을 선언했던 거는 잘못돼서 취소하고 이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방망이를 빵빵빵 치면서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4.4.5 개헌이에요. 근데 물론 수학식으로 말하면 이게 100% 맞아요. 135.333을 반올림하면 135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계산할 때는 135.1도 136이고요. 135.9도 136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자유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헌법의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게 2차 개정헌법인 4.4.5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4.4.5입 개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 한 번만 더 할게 라고 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부통령을 비롯해서 자유당 의원들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 헌법을 바꿔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분이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사실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떡을 하나 쥐어줬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영토를 변경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가 도입이 되고요. 하나의 떡이 더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헌법 개정을 할 때 국민들이 헌법을 이렇게 개정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가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이거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의 명시적 한계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규정들이 민주주의, 국민주권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헌법에 직접 명문으로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왕 밑에 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해요. 반대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뽑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야당과 여당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제인데요. 이 국무총리제도가 2차 개정헌법인 4.4.5입 개헌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폐지가 되게 되고 국무원 연대 책임제라고 하는 것도 폐지가 됩니다. 이 국무원 연대 책임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국무위원들, 쉽게 말하면 각 부의 장관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모든 장관들이 한꺼번에 옷을 벗는 게 이게 국무원 연대 책임인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무원 연대 책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헌법 당시에 대한민국 헌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연말에 회사 사장님이 이윤이 많이 나오면 사장님 남긴 이윤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고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헌법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사재판의 헌법상의 근거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군사법원이 명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군사재판을 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주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개정헌법인 4.4.5입 개헌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어떤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헌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중임 제한, 철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개정헌법도 마찬가지고 2차 개정헌법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지금 보셨던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까지 모든 개정의 내용이 통치구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통치구조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 국회의 모습을 하나로 할 거냐 두 개로 할 거냐, 국무총리제를 둘 거냐 말 거냐,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로 할 거냐 간접 선거로 할 거냐, 이런 어떤 통치구조의 형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1차 개정헌법과 2차 개정헌법 모두가 다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권력을 연장하고 본인의 어떤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개정헌법인 4.4.5 입개헌의 문제점은 뭐냐면 1차 개정헌법의 문제점 그거 있었죠.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생략됐다라는 절차적인 유연적인 문제. 두 번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2차 개정헌법인 4.4.5 입개헌의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부결이 선언된 헌법을 이거를 번복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한 번 부결된 사항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번복할 방법은 다시 그 똑같은 법률이든 헌법안이든 다음 국회에 제출하고 그 제출된 법률이든 헌법을 대상으로 다시 표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부결 선언했던 사항을 갑자기 한 2, 3일 뒤에 모여서 부결 선언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가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결 사항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헌법적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정족수가 미달된 것을 가결 선포했던, 즉 수학적 산식으로는 맞지만 이게 일반적인 법 원칙과 사회상규에는 반합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사람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0.1과 0.9가 동일하게 1을 올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35.333도 136이고요. 135.999도 136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한 수학적 산식인 4.4.5입을 동원해서 가결을 선포했다. 이것도 굉장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해주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2번, 3번이든 4번이든 본인이 하고 싶으면 10번까지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철폐해놓고, 그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걸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여러분 명백한 평등 원칙이 아닙니다. 이 평등 원칙은 우리 헌법이 주장하는 가장 소중한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 평등의 원칙 때문에 국민들은 계급이 없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며칠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돈이 많지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한 표입니다. 그리고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저희들 같은 일반 시민들 한 표예요. 이게 우리 평등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을 관통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임 제한을 철폐해 준다. 그래서 본인 하실 만큼 하십시오 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4.4.5 입개헌을 통해서 2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제2공화국 헌법의 탄생과 관련해서 역사의 비극이 쭉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4.5 입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기붕 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 4.4.5 입견과 부산의 계엄령을 내리고 1차 개정헌법, 즉 발췌경을 통과시켰던 이런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제2공화국 헌법이 출발하면서 이제 모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거나 또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와이로 망명을 가셔서 돌아가셔서까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비극, 그리고 이 역사의 비극을 주도했던 이기붕 부통령 같은 경우는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일어난 4.19 혁명에 의해서 본인의 자택에서 아직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기붕 부통령의 자택에서 총탄 소리가 났고 이기붕 부통령과 그의 부인이 함께 총에 맞아 죽었던 이런 역사적인 비극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정권의 부정부패에 연루가 돼 있었던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밤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임화수, 그다음에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정치 깡패들이 3.15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모두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역사의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 그 시발점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결론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외쳤던 내용이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캡처해 놓은 건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즉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왕조시대가 아닌 한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여러분과 제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정부를, 대한민국을 맡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 논리들은 독재 정권에서 많이 쓰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라고 하는 논리보다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시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든 선거든 어떤 내용에서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것이 아마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의 어떤 주민들께서는 훨씬 더 높은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저의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역량들을 한껏 끌어올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2공화국 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